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40대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아주 소름이 끼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참지 못하고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본인이 백조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세상에 이런 반전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톨이인 줄 알았던 미운 오리였던 제가 알고 보니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커다란 백조였다니 아직도 꿈만 같은 이야기 같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는 정말 뒤통수가 얼얼한 반전들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항상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제가 아끼는 것들은 빼앗기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아끼는 물건일수록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제가 아끼는 티를 내면 그것은 전부 제 오빠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이는 좋고 부모님께서도 똑같은 사랑을 저와 오빠에게 주었지만 오빠는 저에게 유독 질투가 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조금 큰 다음에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유별나게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또 부모님께서도 첫째인 오빠에게 잘해주었으면 더 잘해주셨지 저를 더 챙겨주지는 않으셨어요. 인형을 사오셔도 똑같이 2개를 사주셨고 어린이날이라든지 생일 때도 공평하게 선물을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저에게 유독 질투가 심했습니다. 저희 집이 나름 유복한 집안이라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고민도 없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빠는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보다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빼앗는 걸 더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수가 적어지고 비밀이 많은 아이가 되었어요. 좋은 걸 좋다고 말을 해봐야 결국에는 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달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키가 커졌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덤빌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희의 머리가 커졌을 때서야 알게 되었죠. 저희 가족들에게는 이상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비밀이냐고요? 처음 알았을 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학년이 한 학년 빨랐어요. 빠른 연생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빠의 생일은 1월, 제 생일은 12월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1월, 12월생 남매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부 이런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보통은 둘째가 팔싹둥이로 태어나거나 그런 개월수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10달을 꼬박 채워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엄마가 적어도 2월에는 저를 가졌어야 했다는 뜻인데 저희 오빠 생일이 1월 중순이거든요. 저는 12월 초에 태어났고요. 한참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오로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에 둘째를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외라는 게 있는 법이라지만 사춘기 시절에 학교 가정 시간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확신 같은 게 생겼죠. 어쩌면 오빠랑 제가 친남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저만 했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오빠도 그쯤 비슷하게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남매가 원래부터 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빠의 질투로 인해서 제가 오빠를 피해 다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서먹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서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눈이 마주쳐도 서로를 무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야 오빠가 한 학년 빠르게 입학을 했으니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일까지 감추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1월생인데 제가 12월생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둘 중 하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쪼그라들었죠. 혹시라도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어렸습니다. 얼굴에 티가 다 나기 시작했던 거죠.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서먹서먹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니 오빠는 아빠가 붙잡고 저는 엄마가 붙잡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랑 저랑 같은 고민을 한 거죠. 둘 중 하나는 친자식이 아닌 거 아니냐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를 불러다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하긴 너희 생일이 좀 의문이었지. 그래, 너희가 고민할 만해. 아, 그래서 결론만 말해주세요. 누가 친자식이 아닌 건데요? 설마 저예요? 그래서 제가 얘 괴롭힐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냐고요.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오빠는 시작부터 삐딱했어요. 부모님은 당황한 것처럼 보이셨어요. 오빠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저를 질투했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가끔은 도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매미를 잡아다가 벌레를 싫어하는 저인 걸 알면서도 제 방에 풀어놓기도 했었고요. 귀뚜라미를 제 옷 속에 넣어서 저를 기절시킨 적도 있었죠. 제가 가진 물건은 무조건 자기 몫이어야 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 일부러 침을 뱉기도 했었어요. 그런 오빠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기서 정말 오빠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면 앞으로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오빠랑 어울리는 질 나쁜 선배들이 저를 은근히 괴롭히기도 했었거든요. 학교 책상에 욕이 섞인 낙서를 한다거나 제 체육복을 훔치기도 했거든요. 저는 사색이 되었죠. 차라리 제가 입양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너는 우리 자식이지. 아버지께서 오빠를 향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제가 입양하였던 거예요. 그때 오빠의 입에 웃음이 걸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그러면서 겁이 또 들었죠. 이제는 제가 입양하라고 더 괴롭히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빠의 태도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고 저에게 양보를 해주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 하셨죠. 오빠는 저를 불쌍한 아이로 인식한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질 나쁜 선배들이 저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고요. 누가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면 오히려 오빠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 그 사건 이후로 오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또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가식으로 꾸며진 모습이었죠.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고아라서 그저 불쌍해서 선민의식에 의한 자비를 베풀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전 좋았어요. 이제는 누가 저를 괴롭힐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빠의 양보가 정말 거지에게 적선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화조약을 맺은 것처럼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양하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는 그 마음에 점점 편안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입양하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자식이었고 제가 무슨 짓을 하던지 간에 저를 자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이 평생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점 애교도 부리고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에게 적선하듯 잘해주던 오빠가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적 관리에 힘을 썼어요. 제가 만약 입양을 오지 않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제 방을 차지하고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나름 똑똑한 머리까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던 게 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는 정말 책벌레였어요. 일찌감치 안경을 쓸 정도로 책 보는 걸 좋아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봤을 때 전교 10위권 안에 들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문제만 일으키는 오빠랑은 정반대의 성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빠에게 트리거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칭찬을 받는 저를 보면서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잘해줘 봐야 나중에 제가 본인의 뒤통수를 칠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오빠도 고등학생이니 그만큼 머리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처럼 대놓고 저를 괴롭히면 부모님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할 거란 걸 알았는지 교묘하게 뒤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무에게도 티를 내지 않고 오로지 저 하나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오빠가 너무나도 무서웠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를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친자식인 오빠의 편을 들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잖아요. 저는 입양하였고 정말 거짓골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제 인생을 부유하신 부모님께서 업어주신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빠의 흉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고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성적을 받아오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성적이 아주 조금 더 올랐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이러다가 전교 1등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다니는 학원은 만족스럽고? 네, 선생님이 아주 정말 세심하게 잘 알려주세요. 덕분에 성적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든든하겠네. 딸내미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야, 나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땀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한마디 던질 때마다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오빠는 그렇게 한 번씩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처럼 제가 이 가족 관계 안에서는 남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예쁨을 받으려고 애교를 부릴 때도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친자식이라 그렇게 아양을 떨지 못하겠는데 남이라서 그런가 잘도 한다고요. 부모님께서 가끔 화를 내시면 농담인데 왜 그러냐고, 이것도 돈독하고 친해서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웃으면서 무마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는 잘 챙겨주는 척 했던 오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정신적으로요. 야, 너 설마 네가 진짜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지? 네가 공부를 잘할수록 내가 더 무시당하는 거 몰라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입양한 딸이 공부를 더 잘하고 친자식이 밖에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 네가 눈치 있게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윽박을 지를 때마다 저는 잔뜩 쫄아붙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가끔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 책을 찢어놓기도 하고 제 시험 공부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양녀니까 참아야 하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오빠가 한 학년이 빨랐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수능을 보았는데 수능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데 무슨 성적을 받아오겠어요? 저는 오빠가 수능을 봤다는 것조차 신기했고 그 긴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시험을 봤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었는걸요. 당연히 입시를 망쳤고 오빠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 같이 봤어요. 저는 성적이 꽤 잘 나왔고
오빠는 여전히 바닥을 기었죠. 차라리 체육학과를 노리고 운동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인문계 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는 게 좀 한심하기도 했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저는 서울에 꽤 알아주는 4년제 대학에 붙었는데 오빠는 또 줄줄이 낙방을 했죠. 제가 대학 등록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쟤만 대학을 가면 내가 뭐가 돼? 엄마랑 아빠도 좀 속상하지 않겠어? 친자식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입양아가 대학에 가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다고 대학에 붙은 애한테 등록금을 주지 말라니? 얘,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떼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나도 이번에 노력한 거 알잖아. 삼수할 거야. 삼수하면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니까. 지방대 죽어도 가기 싫다고 쪽팔린다고. 그렇다고 네 동생까지 대학에 안 보내는 건 아니지. 등록금을 줘야지. 당장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럼. 쟤도 살살 구슬려서 재수시키면 되잖아. 등록금 안 주면 지가 어쩌겠어. 안 그래? 그 대화를 몰래 숨어서 듣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가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저에게 등록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제가 입양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장학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죠. 저는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오빠에게 책 잡힐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썼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정말 하루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결국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군대로 도피를 했고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의 생신 선물도 챙겨드렸고 오빠가 없으니 부모님께서도 눈치 보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지만 오빠가 없는 2년 동안은 부모님께서 장학금을 제 용돈으로 쓰라며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빠가 제대를 하고 나온 다음부터 싹 사라졌죠. 군대에 가면 보통 철이 든다고 하는데 오빠는 전혀 철이 들지 않았어요. 대학도 가지 않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던 오빠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카드를 펑펑 써댔죠. 오빠는 부모님의 카드로 오토바이를 사서 질 나쁜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 바빴고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쳤다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당당하게 취업도 성공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오빠가 아주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스펙타클한 사건이 왜 자꾸 일어나나 궁금했죠. 그것도 제 일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말입니다. 아마 그날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거의 졸도를 할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빠가 26살이라는 나이에 여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손을 잡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데 나이도 어려 보였어요. 끽 해봐야 20대 초중반. 그 사이 어디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수줍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배가 볼록하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눈만 껌뻑껌뻑 하셨죠. 저 또한 너무 놀라서 과일을 먹고 있다가 떨어뜨렸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진현 오빠랑 사귀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사드려서 놀라셨죠? 제가 임신을 해서 오빠랑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고 26살에 갑자기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잘했다, 애를 가졌다니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빠가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먹고 하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저희 집이 나름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오빠한테는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새언니가 될 그 어린 여자애가 당돌해도 너무 당돌하더라고요. 놀라셨죠? 그런데 생긴 애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결혼하고 싶은데 집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결혼식을 저는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임신해서 결혼하는 마당에 지원 팍팍 안 해주시면 저희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맞지. 내가 도둑놈인데 우리 집에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민지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태교에만 집중해. 알았지? 오빠 새끼도 진짜 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양가 상견례를 잡자고 하셨죠. 양가 상견례도 정말 개판이었어요. 새언니네 집에서는 오빠를 보자마자 뺨부터 날려버렸거든요. 감히 우리 딸을 임신시켰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데 저는 정말 진땀을 다 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고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사돈 어른께서는 집도 해와라, 결혼식도 호텔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갖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고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모님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작정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반대로 제가 그랬다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신혼집부터 새언니가 임신을 해 있는 동안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출산을 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붙잡고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너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자식이 생겼고 가정이 있는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니? 당연히 어디라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너도 책임감이라는 걸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애가 있으니까 책임감은 느껴요. 일단 취업해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동안 지원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오빠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믿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자 새언니랑 돈 쓸어 다니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부모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오빠에게 준 카드를 정지시켜버리자 저에게 난리를 쳤죠. 제가 부모님을 꼬드겨서 카드를 끄는 건 아니냐고요. 전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니까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붙잡고 제발 취직을 하라고 그랬죠. 오빠는 매번 말로만 정신 차렸다 알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새언니는 본인이라도 취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조카를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취직을 했다면 말을 안 했겠죠.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오빠랑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주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다녀서 저희 부모님의 속이 시커멓게 탔죠. 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건 아니어서요. 오빠는 저에게 조카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냐고 윽박을 질렀고 결국 새언니의 요청에 의해 조카 이름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게 되었거든요. 아이들 보험이 그리 비싼 건지 매달 12만 원씩 보험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희 부모님은 오빠네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고 애를 돌봐주고 그랬다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빠가 31살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을 한번 세게 해주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의아했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요. 나이 30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오빠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뜯어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빠가 본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고 고민을 해달라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부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오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셨죠. 하지만 오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돈 들고 이것저것 해본다고 해서 잘 풀릴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오빠의 사업은 아주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더라면 더 긴 시간을 먹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오빠는 돈이 생기자 인맥을 늘려야 한다면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탕진했고 중국에서 싸구려 물건을 사와 비싼 값에 팔다가 대량 환불 사태까지 겪어야 했죠. 오빠에게는 빚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환불 사태 때 생긴 빚이었어요. 새언니는 집에 찾아와서 우는 소리를 냈어요. 그이가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을 줄 몰랐죠.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빚쟁이들까지 찾아오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애까지 있는데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셔야죠. 저희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원. 그래도 찐자식이잖아요. 저희 집 팔아서 여기 들어올까요? 그러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생활비도 안 드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쓱 보는데 눈치가 있으면 거들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눈빛 같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싶었지만 또 책 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결국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새언니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뜻이 뭐겠어요? 결국 부모님이 한 번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물론 그게 질투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투를 할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한 번 더 투자를 받은 오빠네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모아왔던 돈으로 분수껏 준비를 했죠.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셨지만 뒤에서 쌍심지를 켜고 있는 오빠 때문에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고요. 남편이랑 저랑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지켜야 할 선을 딱딱 지켜주셨거든요. 나는 딸 같은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안부 전화? 그런 거 자주 할 필요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니. 그냥 명절에나 인사하고 얼굴 보고 서로 생일이나 챙기고 그러자. 그렇게 쿨하게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바라지 않으셨죠.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아이를 가질 계획까지 세우며 착실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저에게 잠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오빠가 나한테 웬일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 우리가 밖에서 만날 만큼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설마 아직도 내가 어릴 때 괴롭혔던 일로 꽁에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아무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찾아왔다. 오빠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사업하던 거 있잖아. 투자자가 좀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이상 해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야, 네가 투자 좀 해라. 한 1억 정도? 오빠, 내가 1억이 어딨어. 그리고 여태 엄마랑 아빠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데. 그 돈만 사업한다고 안 날렸으면 여태까지 걱정 없이 먹고 살았겠다. 에이씨, 이게 또 막말하네. 야, 내가 뭐 달리고 싶어서 날렸냐? 그랬냐고. 아무튼 너 아니면 안 되니까 네가 1억 좀 도와줘라.
아이, 이 오빠도 먹고 살아야지. 너는 자식이 아직 없지만 나는 애가 있잖아. 너는 네 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돈이 어딨냐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는 네 남편 하나 못 휘어잡냐? 아무튼 오늘 내로 이야기하고 1억만 투자해. 이 오빠가 2배로 불려준다니까. 야 임마, 너한테는 손해보는 일 아니야. 저는 오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죠. 당연히 남편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오빠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유자금 있는 걸 투자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남편도 밑빠진 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를 배려해 준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해야 오빠의 집착이 멈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오빠에게 주었어요. 결과는 안 봐도 뻔히 아시겠죠? 오빠는 그 돈을 꿀꺽하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차단을 했고 그 이후에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만 찾아뵙곤 했지 오빠네와는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4천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오빠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장 급한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오빠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완벽하게 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결국 오빠네는 집을 팔아서 부모님 집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마음 놓고 친정에도 갈 수 없게 되었죠. 오빠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오빠에게 잔소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오빠는 아직도 집에서 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엄마, 오빠는 애 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한 소리 했다. 그렇게 나이만 먹고 집에서 놀지 말고 어디 뭐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안 그러면 지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오빠는 나이 40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어디냐고 부모님께서는 기특해 하셨죠. 저는 물론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지만요. 아무튼 오빠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진득하니 일을 하더라고요. 철이 들 나이가 지난 것도 한몫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의 지원이 뚝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듯 했어요. 처음에는 월급이 너무 적다고 투덜거렸다는데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도 늘어나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돈 버는 재미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오빠는 부모님께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정비소를 차려달라고 했대요. 부모님께서는 5년이나 정비 일을 한 오빠를 믿고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차려주셨죠. 오빠는 정비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랑 연락을 따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오빠네 정비소에 차를 맡기곤 했어요. 엔진 오일을 갈거나 정비를 보거나 할 때마다 말이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오빠네 정비소를 가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것처럼 이상한 냄새도 나고 차 밑에 끈적한 것들이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회사 근처에 급하게 정비소에 가서 맡겼더니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고급 엔진 오일을 넣어달라고 하고 비싼 돈을 주고 맡겼는데 싸구려 혼합을 넣었더라고요. 엔진 오일만 넣은 게 아니라 양을 불리기 위해서 넣으면 안 되는 다른 제품까지 섞어서 넣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게 됐죠. 그 뒤로는 오빠의 정비소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오빠는 차량 정비할 때가 되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무시를 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안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무시를 해도 계속 전화를 걸길래 받았더니만 헐레벌떡 난리가 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야이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엄마랑 아빠랑 사고가 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라니? 어디야? 아니, 지금 어딘데? 부모님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이라고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정말 손이 달달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응급실 그 어디에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장례식장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입양하였지만 너무나도 충분한 사랑을 주셨던 부모님이셨는데 하늘이 핑핑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무슨 정신으로 도착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나란히 준비된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정말 오열이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오빠가 건네준 상복으로 갈아입고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상주석을 지켰죠. 부모님 가시는 길이 왜 이렇게 쓸쓸하기만 한지 제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남편도 소식을 듣고 오고 저희 시부모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새언니네 사돈댁은 안 오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렇게 하루를 장례식장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고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오빠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세수라도 하고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알았던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건가 싶어서 세수를 하고 장례식장에 다시 오니 정장을 입은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는데 오빠가 저에게 자리에 좀 앉아보라고 했어요. 아, 얘가 제 배다른 동생. 아니지. 입양했으니까 배다른도 아닌가? 아무튼 걔입니다.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 아니, 오빠 이게 갑자기 무슨...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남겨준 재산 정리를 좀 해야지. 거 사인해. 변호사님이 주신 서류에 말이야. 그 서류를 보니 부모님의 재산 상속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제가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 저에 대한 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죠.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 재산을 왜 저에게 포기를 하라고 하는지 그 속내가 뻔히 보였죠. 뭘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입양된 입양아 주제. 우리 아버지 재산을 탐낸다는 게 말이나 되냐? 내가 너였으면 말이야. 먼저 나를 찾아와서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을 거다. 어? 솔직히 말해서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년이 재산 상속을 받아?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네가 뭔데 재산을 받아? 피가 섞인 자식이 받아야지. 그러면서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아직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재산부터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오빠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아니 사람 새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고 있으니 제 손을 끌어다가 빨리 사인을 하라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반항을 하고 싶었죠.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고 제가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재산이 주어진다면 더 여유롭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장례식장에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은 씨, 그 종이에 사인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저에게 다짜고짜 사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빠도 그렇고 앞에 앉은 변호사도 그렇고 누구세요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은 천천히 저희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내미셨어요. 명함에는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변호사인지 영문을 몰랐는데 오빠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참 염치도 없고 대단하다. 지금 유산을 어떻게든 차지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냐? 이 배응망덕한 년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는 애를 이렇게 갚아? 난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니, 변호사님은 누구신데? 저는 당신 남매의 부모님이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를 찾아와 유언을 남기셨지요. 그게 또 무슨 저희 부모님이 고용한 변호사라고요? 유언장이 있다고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일단 이 서류부터 받으시지요. 그쪽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품에서 꺼낸 서류를 펼치는데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는 친자 확인 서류였어요. 그런데 적힌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친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와 부모님이 99.7%로 친자일치, 오빠는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조작이 된 서류라고 난리를 쳤어요. 에이, 이런 조잡한 서류로 무슨... 야, 너 대단하다. 변호사라는 사람 맞아? 이런 가짜 서류로... 나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인정한 진짜 친자식이라고. 무려 47년간 나에게 친자식이라고 했는데 이 조잡한 서류 하나로 나를 가짜로 몰아내려고 해? 야, 너 진짜 미쳤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왜 조작하냐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났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겠지. 이 서류 또한 돌아가신 의뢰인이 남기고 하신 것들입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고용하셨다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물건이라면 무조건 탐을 내고 질투를 일삼고 저를 괴롭히던 오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더 비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볼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친딸인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오빠가 친자식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말하자마자 저에게 적선하듯 잘 해주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게 맞았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본인이 친자식인 것을 내세워 생떼를 쓰고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젠가는 오빠가 철이 들어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고 후회까지 하셨어요. 만약 그때 친자식이 저라는 걸 밝혔더라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주 하셨죠. 애초에 오빠가 입양을 오게 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주 먼 친척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사고로 죽게 되었대요. 아이만 덜렁 남겨졌는데 그때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희 친가 쪽에서 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었대요. 저를 낳고 둘째를 가지려고 했으나 저를 낳으면서 자궁을 드러내게 된 엄마는 둘째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친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오빠를 데려와 조실부모한 친척 고아인데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산후 우울증에 엄청나게 시달렸대요. 갑자기 생겨버린 아들도 황당했고요. 하지만 아빠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친자식처럼 키우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 내용을 전부 듣고 나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얘를 괴롭혔다고 해도 그렇지. 친자식이 누군지 바꿔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무려 47년 동안이나. 이건 다 조작이 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오빠가 어린 나이에도 정말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해야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수없이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잘 했거든요. 훈육을 하면 그 이후에 제가 몇 배로 안갚음을 당하니 훈육도 제대로 못 하셨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걱정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생 비밀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 때문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야만 했던 남의 아들이었으니 저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거기다가 오빠는 평생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친자식이 아닌 줄 알고 눈치 봤던 내가 친딸이라는 거잖아.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야, 네가 친딸이라고 재산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님, 저도 재산 받을 수 있죠? 예? 아이, 그럼요. 호적에 넉하니 올라가 있는데요.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죠. 그쪽 변호사님, 이거 저희끼리 원만하게 합의 보시죠. 서로 피차 싸워서 뭐 합니까? 50년 가까이 남매로 자라왔는데 싸움 붙이는 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황당했죠. 먼저 각서까지 들이밀면서 재산 포기하라고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못 받을까봐 절절 매는 꼴이라니요.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서 그냥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의 반전이 더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대충 끝내가고 있는데 웬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오빠의 팔을 확 잡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채업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면서 미란다 법칙 고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되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황당했죠. 오빠 측 변호사가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형사가 말을 해주는데 정말 졸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분 과실치사로 잡혀가는 겁니다. 유족이시죠? 글쎄 여기 돌아가신 분들 자동차에서 수상한 흔적이 나와서요. 저희가 신고받고 확인해보다가 알았는데 분명히 아들 정비소에서 3일 전에 브레이크 교체를 하고 오일도 교체한 걸로 나왔는데 사고 차량에는 교체 흔적이 전혀 없어서요. 아마도 이거 돈만 받아 챙기고 수리를 안 해서 난 사고 같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인이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빠와 새언니 없이 남편과 둘이서 발인을 마치고 유치장에 갇힌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말을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사정사정해서 유족이라고 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빠가 인정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만 받아 챙기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서 낡은 부품 때문에 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빠의 죄가 인정되는 셈이었지요. 오빠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니까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새언니는 저를 붙잡고 합의를 해달라, 탄원서를 써달라 울면서 요구를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친부모님을 양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한 오빠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용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오빠의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전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유산 상속권이 박탈되었거든요. 아니, 그 재산까지 없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가씨? 아니, 합의라도 해주던가 돈이라도 주던가. 아이고, 이 양심 없는 인간들아.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자동차 정비 일을 왜 하는 거야? 남들한테 비싼 돈 받아 처먹고 수리도 똑바로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몰랐던 거야? 너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죄 없는 우리 부모님. 평생 너네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이 돈이나 달라고? 너네는 평생 이 죄값 치르면서 살아야 할 거라고. 제가 대놓고 악을 쓰면서 말을 하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새언니는 덜컥 겁이라도 먹은 것 마냥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물론 조카 생각하면 안 됐죠. 그런데 새언니와 오빠를, 아니 오빠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분을 토하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제 편에 서서 새언니와 오빠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응원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고 정작 제 가족은 평생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진득하게 입었어요. 그 상처를 치료해 준 건 저의 또 다른 가족이었죠. 저는 아직 심리상담 센터를 다니면서 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부모님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이 없어도 좋으니 우리 부모님 제 옆에서 단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라고 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딸을 지켜내고 싶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치료 잘 받아서 마음을 더 단단하게 세울 예정입니다. 새언니는 그 뒤로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에 반전이 있었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제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시간이 더욱 더 있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마음의 반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 가족들이랑 함께요. 우리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